자, 10월 11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지난주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대부분 책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의미가 좀 낯설면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코드의 흐름에서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등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뜻 말고 우리한테 좀 친숙할 수 있는 개념으로 명사적 특성, 이게 데이터라고 했죠. 데이터람은 곧 변수예요. 그 다음에 동사적 특성, 동사라고 하는 거는 함수예요. 어떤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되는 요소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게 첫 번째가 회원, 그리고 버튼,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의 어떤 유닛을 예를 들었었죠.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 라고 부르고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의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의 코드 형태가요, 클래스 이름 명시하고, 그 다음에 변수 1, 변수 2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변수를 나열하고, 그리고 컨스트럭처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형태의 함수를 하나 정의하는데, 얘를 생성자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다음에 함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자, 이 컨스트럭처는 대체로 이 변수들하고 1대1로 짝을 짓는 파라미터를 정의하고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를 변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저장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 변수는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함수들끼리 전부 공유할 수 있다 그랬고요. 콘스트 변수를 만들고 new 클래스의 이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요 안에 있는 기능들이 이 변수한테 전부 부여가 되는데, 그때부터 얘를 객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new 하고서 클래스 이름할 때 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생성자에 전달되는 파라미터 라고 했어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으로서는 대답을 못 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객체 지향에 대해서 소개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일종의 규칙을 지금 내가
알아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 주로 진행할 내용은 그럼 이제 앞으로 클래스라는 거를 주로 작성을 하면 내가 이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수 있는데 이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혹은 적용해야 되는 추가적인 규칙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은닉성입니다. 흔히 객체지향의 3대 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은닉성, 그 다음에 상속성, 그리고 다형성. 다른 말로는 추상화라고 해요.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객체지향의 3대 특성이라고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추상화 특성은 지원을 안 해요. 타입스크립트는 지원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추상화 특성은 지원을 안 하고 오늘 은닉성과 상속성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예요. 자, 클래스 2가 있어요. 여기에 A, B, 이렇게 합시다. name, age. 뭐 생성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지금 요거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이제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보죠. const f는 new f라고 만들고 f.name은 뭔가 값을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age는 자, 그럼 여기에 저장해야 되는 거는 변수 이름 받은 나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요. 마이너스 1, 2, 3이라고. 자, 지금 이게 코드상에서 에러가 나나요? 코드상에서 문제가 없는 코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흐름에 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소스 프로그램적으로 봐서는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에러 안 나면은 멀쩡한 거예요, 프로그램은. 자, 객체지향에서는 객체를 통한 멤버 변수의 직접 접근, 객체를 통해서 멤버 변수에 직접 뭔가 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게 멤버 변수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고 무조건적으로 대입해요. 그쵸? 마이너스 1, 2, 3이라고 무조건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대입하는 거를 코드 보안에 부적절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코드 보안이라고 해서 누가 해킹해 간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 현상 자체가 코드 보안에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멤버 변수나 메서드가 객체를 통해 접근할 수 없도록 클래스 내부에 숨겨놓는 기법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 문장 그대로 객체를 한번 만들었는데 그 객체를 통해서 이렇게 f.name, f.age라고 못쓰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은닉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은닉된 멤버 변수나 메서드를 각각 private property 혹은 private method라고 불러요. 자바스크립트에서 프라이빗한 자원을 표현할 때는요, 멤버 변수나 메서드 이름 앞에 샵을 붙여요. 나이를 저장하려고 만든 변수에 마이너스 123을 저장하는 거는 명백히 논리적 오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언제 더 많이 발생하냐면은 두 명이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클래스를 작성하고 B라는 사람이 그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A가 만든 클래스의 기능을 B가 상세히는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변수를 엉뚱한 값을 저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자 A가 클래스를 작성하면서 개발자 B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이 변수 쓰지 마 라고 프라이빗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제 그 객체 지향 언어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 배열에서 구조체라는 걸로 발전을 했다 그랬죠. 배열은 같은 타입의 변수만 저장하는 거, 구조체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도 저장 가능한 거. 어쨌건 얘네들은 전부 데이터를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중에 발전을 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게 나온 건데 결국은 이 클래스의 목적도 기본 목적은 데이터 관리예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함수가 또 들어가긴 했지만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변수에 접근하라고 만드는 게 클래스인데 변수를 접근 못하게 막아버려.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으로 설정하면 그 멤버 변수에 값을 간접적으로 대입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런 함수를 대입을 위한 함수, 값을 대입하기 위한 함수를 세터라고 부르고요.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 받기 위해 사용하는 함수를 게터라고 불러요. 게터 세터는 일반적인 메서드랑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게터 세터를 정의하기 위한 별도의 구문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게터 세터라는 걸 쓰면은 프로퍼티, 즉 멤버 변수의 값을 할당하기 전 값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처리 과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만 코드로 보면은 아 그런 역할을 하는 애들이구나 라고 바로 알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코드 좀 볼게요. 자 일단 어저께 배운 데까지만 작업을 해보죠. 자 유저네임, 유저 이메일에서 일단 샵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만들었던 거랑 같은 예지죠. 그 다음에 console.log라고 해서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유저 클래스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면서 두 개의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생성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이 멤버 변수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객체 만들면서 리와 리골뱅이 네이버닷컴이라고 준 정보는 각각 여기에 저장이 되죠. 이 정보들은 멤버 변수에 저장되니까 그냥 유저네임을 출력하면 리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이 코드는 지금 유효하지 않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을 하면은 현재로서는 그냥 출력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리라고 해서. 자, 근데 멤버 변수에 샵을 붙여볼게요. 자, console.log에서 출력할 때도 user.샵 username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빨간 줄 가는 게 불안하죠?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나요. private field 샵 username
must be declared in an enclosing class. 뭐 어쨌건 얘는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에 샵을 붙이면 접근이 못하게 막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에 값을 저장하거나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값을 조회하기 위한 특수한 형태의 함수를 만들어요. 걔네가 getter, setter인데 getter, setter는 둘이 한 세트고요. 이름이 똑같습니다. 대체로 멤버 변수랑 한 세트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멤버 변수에는 샵을 붙여서 만들고 getter, setter는 샵을 안 붙여서 만들어요. set, get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기본적인 형태는 이거예요.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해라. getter는 멤버 변수의 값을 리턴해라. setter, 이메일, 파라미터 받아서 멤버 변수에 저장해라. getter는 멤버 변수 이메일을 리턴해라.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user.username, user.email 하면서 빈 값을 전달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코드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user.username에다가 helloworld라고 전달하고 user.email에다가 world hello world.com이라고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유저 객체 안에 유저네임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나요? 멤버 변수 이름은 다 샵 붙어 있어요. 이런 멤버 변수는 지금 없다고요. 근데 변수 쓰듯이 썼잖아요. 얘가 동작하는 게 되게 웃겨요. user.username한테 helloworld를 대입해라라고 하면은 얘는 이 섹터의 파라미터로 전달돼요. 이게 섹터로 호출하는 거예요. 함수인데 마치 변수 쓰듯이 씁니다. 그리고 user.username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은 getter를 통해서 리턴되는 값이 얘한테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수를 쓰는 게 아니라 getter, setter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메서드를 쓰는 거다라는 거. 얘한테 값을 대입하면은 setter한테 파라미터로 전달되고 이 값을 출력하거나 내가 다른 데 써먹으면은 getter를 통해서 값을 리턴 받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바깥에서는 이게 메서드인지 변수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면 사용법이 똑같으니까. 자, 이메일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렇게 값을 넣고요. 자, 이번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값을 빈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렇죠? user.login은 this.username이 느낌표. 자, 문자열이니까 빈 문자열이면은 false. 근데 여기다가 느낌표를 붙였으니까 not fails니까 true죠. 그러니까 지금 이 조건은 유저네임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다면이란 뜻이에요. 이메일도 마찬가지죠. 유저네임에 내용이 없다면, 내용이 없으면 false인데 느낌표 붙이면 true가 되죠. 빈 문자열이면은 얘는 false다. 그러니까 느낌표 빈 문자열은 느낌표 false니까 결국은 true다.
네, 그 말인즉슨 유저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내용이 비어있지 않거나 혹은 이메일에 있는 내용이 이제 비어있지 않다면, 미안해요. 비어있다면, 유저네임에 있는 게 비어있거나 이메일에 있는 게 비어있다면 콘솔 뿌리는 거죠.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하고 처리 중단. 근데 만약에 이 변수들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거는 true고요. 그래서 느낌표 붙여서 이 변수를 지정하면은 not true가 되니까 false가 되죠. 자, 그럼 유저네임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거나 이메일에 뭐라도 내용이 들어있다면 느낌표, 그럼 여기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둘 다 false니까. 그러면 if모는 건너뛰었으니까 로그인 되었습니다 하고서 정보를 출력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유저.로그인이라고 호출하면은 유저네임과 이메일이 요걸로 처음에 세팅되니까 비어있지 않으므로 로그인이 잘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메일의 내용을 비워서 보냈다 라고 하면 유저네임이나 이메일을 확인하세요 라는 결과가 이 로그인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유저네임에다가 헬로월드를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세터가 수출된다 그랬죠? 자, 세터. 여기에다가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왔어요. 요 if문은 조금 전에 추가한 거예요. 파라미터로 전달된 게 빈 문자열이면은 fails니까 느낌표 빈 문자열이라고 하면은 not fails는 결국 true가 되겠죠. 자, 이 sector라는 메서드의 역할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거를 멤버 변수에 저장하는 역할인데, 그러기 전에 최소한 이런 식의 조건을 적용해서 멤버 변수의 복사에도 하자가 없는 값인지 체킹을 하는 거예요. 느낌표 밸류 값이 없다면, 그러니까 빈 문자열로 들어왔다면 결국은 느낌표 붙여줬으니까 느낌표 fails. 그래서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라고 로그 나오고 처리 중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세터를 통해서 값을 만들면 원래 목적은 파라미터를 멤버 변수에 온전히 저장하는 건데, 이렇게 저장하기 전에 저장하기에 적합한 형태인가를 체킹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하면은 유저네임을 입력하세요,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대입하는 과정에서 값이 올바른지 아닌지 확인을 미리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getter setter가 코드 보안에 유리하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자, 1교시 여기까지 할게요. 5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getter setter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요번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제 getter setter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객체 지향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리하자면 모든 멤버 변수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설정해요. 그리고 getter setter를 무조건 다 넣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변수가 추가되는 만큼 메서드가 2개씩 세트로 달라붙게 되죠. 여기부터 이제 작업량이 좀 과하게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getter setter라고 하는 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일종의 규약 같은 거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들은 다 이런 형태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상속이요. 자, 여기서는 뭐 약간 제목만 적고 빈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요거는 뭐 특별히 집어넣을 텍스트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제목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돼서 넣은 거예요. 비워놓은 거예요. 어떤 클래스의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 상속시키는 거예요. 자, A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그 기능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B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A의 기능을 상속을 시켜요. 그러면은 B는 특별히 코딩을 하지 않아도 A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자기한테 내려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B가 자기만의 기능을 또 추가를 하면 결과적으로 A의 기능을 확장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d라는 키워드를 명시하고 상속받고자 하는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먼저 볼게요. 자, say hello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요. 얘는 eng라는 이름의 함수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메시지를 출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say hello world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say hello의 기능을 상속받겠다라고 extend라는 키워드를 넣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걸 다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extend라는 키워드 자체가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say hello의 기능을 확장하는 클래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면서 KOR이라는 메서드를 정의하면은 이 say hello는 eng도 갖고 있고 KOR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say hello world의 객체를 만들면 얘는 eng도 쓸 수 있고 KOR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항상 질문이 나와요. 아니, 그럼 내가 만든 거 그냥 내가 쓰는 건데 확장할 거 그냥 메서드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메서드 하나 내가 추가해서 넣으면 되지 이걸 꼭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리액트 작성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옛날 리액트가 페이지 하나당 클래스 하나였어요. 그래서 클래스 뭐 조인 페이지라고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페이지 내용을 구현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웹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헤드 태그도 만들고 뭐 헤드 안에 여러 가지 메타, 타이틀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페이지마다 그거 다 넣는다고? HTML은 다 넣어야 돼요. 내가 30페이지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야 타이틀 태그 제목 바꿔 라고 하면 30번 뜯어고쳐야 돼. 그래서 리액트를 만든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클래스 리액트 컴포넌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줘서 여기에 페이지 기본 구성 관련된 기능들을 다 만들어서 페이스북이 리액트 안에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HTML로 치면은 HTML 헤드 타이틀 그 다음에 각종 메타 이런 것들 다 집어넣고 바디 이렇게 요런 HTML 페이지를 숨겨놨다고요. 소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리액트 안에 이런 걸 구성하는 클래스가 숨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리액트에서 말하는
react.component란 클래스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extend라고 하면서 얘만 상속받으면 여기에서 내가 구현하는 내용은 바디 안의 내용만 딱 채워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이라고 하는 개념, 클래스를 통해서 기능을 확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그냥 나 혼자 짜면은 그냥 기존의 클래스에 메서드 하면 추가하면 간단해요. 근데 이 부모 역할을 하는 클래스를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다 라고 가정하면은 타당한 기능이 돼요. 원래 객체 지향이라는 개념 자체가 혼자 코딩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동시 작업할 때 좀 더 소스가 엉키는 거를 방지하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좀 더 해봅시다. react.component라고 하는 요 내용에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join 페이지도 있을 거고 로그인 페이지도 있을 거고 장바구니 페이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문서 페이지도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결제를 위한 결제 페이지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야 타이틀 태그 제목 그 11번 가서 쿠팡으로 바꿔 라고 해버리면 HTML은 타이틀 태그 페이지 수만큼 다 고쳐야 돼요. 근데 얘는 요거 하나만 뜯어 고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상속받는 다른 애들은 알아서 다 적용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속의 또 다른 기능은요, 또 다른 목표는 여러 개의 코드에 똑같이 들어가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부모 클래스 하나로 뽑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수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얘만 고치면은 이걸 상속받는 모든 애들이 다 자동 적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 기능을 추출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합니다. 네, 요거예요. 여러 개의 클래스를 포함하는 기능 중 일부가 동일한 경우 각 클래스로부터 공통되는 부분을 독립적인 클래스로 추출하고 그 클래스를 상속해서 공유한다. 그러면 공통 기능을 정의하는 부모 클래스와 부모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들로 구별이 돼요. 자, 그래서 어저께 나왔었던 게임하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 화면이요. 자, 지금 요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요 유닛들이 전부 이 게임상에서 같은 종족이에요. 프로토스라고 부르는 종족이에요. 이 종족에 대한 유닛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가 있는 거죠. 같은 종족이니까 기본적인 특성은 비슷할 거예요. 어저께 만들었던 대로 얘 클래스 따로 만들고 이거 클래스 따로 만들고 이거 클래스 따로 만들고 그러면은 자 이제부터 프로토스한테는 뭐 A라는 속성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자 그래서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클래스한테 공통적인 부분을 놔요. 이름, 체력, 공격력. 그리고 이 세 개의 멤버 변수가 지금 은닉되어 있고요. 이 멤버 변수한테 초기 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생성자가 있습니다. 생성자 실행하면서 기본 정보 출력하게 해놨어요. 이름, 체력, 공격력에 대해서 게터 세터가 들어간 거죠. 뭐 특별히 변수값 검사하는 그런 루틴은 지금 안 넣어놨어요. 실습량 좀 줄이려고요. 자, 어쨌건 이제 이렇게 프로토스의 기본 특성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나와 있는 그 유닛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군이라 그래서 원거리 공격 유닛이에요. 막 뭔가 동그란 걸 쏴요. 얘는 질럿이라 그래서 근거리 공격 유닛이에요.
같은 종족이니까 기본 특성은 같겠지만 공격 방식이 달라요. 메서드는 다르다. 그 공격 관련 메서드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질럿, 근거리 공격 유닛과 프로토스를 상속받는 드라군이라는 원거리 공격 유닛의 클래스 두 개를 만들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부모 클래스가 생성자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변수 값들은 생성자를 통해서 값이 세팅이 돼요. 상속 관계에서 부모가 생성자를 갖고 있으면 자, 부모가 생성자 파라미터를 통해서 초기화를 수행하고 있다면 그 생성자는 자식 클래스한테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들 때 부모가 요구하는 생성자 파라미터를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질럿, 프로토스를 상속받아요. 그럼 이 질럿에 대해서 객체를 만들 때는 이 부모의 생성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상속받은 멤버 변수의 값이 세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스워드, 칼로 찌르는 공격을 넣은 거예요. 자, 이 프로토스한테 보면은 기본 메서드 두 개를 넣어놨어요. 무브, 이동할 대상을 지정하면 거기까지 이동합니다. 어택, 공격할 대상을 지정해주면은 거기까지 공격합니다. 데미지 얼마. 자, 이렇게만 해놓고 질럿과 드라곤 두 개를 상속받게 하면은 이 질럿도 어택 메서드를 상속받고 드라곤도 어택 메서드를 상속받을 거예요. 분명히 유닛의 용도가 다른데 똑같은 형태로 공격만 할 수는 없겠죠. 어떤 건 앞에 가서 찔러야 되고 어떤 건 뒤에서 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기능을 확장하는 거죠. 질럿은 스워드라고 호출하면은 디스.어택. 부모한테 상속받은 건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공격할 대상을 지정해서 공격합니다 라고 출력하고 뒤에 공격 방법을 묘사한 거예요. 스워드로 호출하면 일단 디스.어택이니까 얘를 먼저 호출하는 거죠. 자, 드라군 같은 경우도 fire라고 호출하면은 디스.어택. 일단 대상을 공격합니다라고 출력하고 뒤에 원거리 공격이라고 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럿 2마리, 드라군 2마리 만들었어요. 질럿 1호는 본진을 공격시키고 질럿 2호는 멀티를 공격시켜요. 드라군 1도 본진, 드라군 2도 멀티. 이렇게 호출하면은 무브로 호출했을 때는 어디까지 이동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스워드로 호출하면 일단 본진을 공격합니다라고 출력하고 일단 데미지 세팅하고 공격 형태를 구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디버깅 하세요. F5 눌러요.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F11 누르면 그 안으로 들어가죠. 자, 생성자 호출했으니까 변수 세팅하고 출력하고. 자, 여기서 F10 다음 줄 무브로 호출하면은 F11 눌러서 요거. 자, 여기서 다시 F10 눌러서 다음 줄, F10 눌러서 다음 줄. 스워드로 호출했다. 그러면 F11 눌러서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디스.어택이래. 다시 F11 눌러서 따라가요.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어택으로 가요. 콘솔.로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F10 다음 줄, F10 또 다음 줄. 자, 그럼 이제 스워드 안에서 부모 거 호출하고 났으니까 다시 내 걸로 돌아와서 F10 나는 검으로 찌르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를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코드가 어떤 구조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부터는 코드량이 좀 많이 길어서 손코딩은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다 써. 여기 19단원 클래스와 객체부터는 이제 손코딩 못해요. 손코딩 할 시기는 지났어 이제. 그래서 디버깅 걸어서 잘 따라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애로사항은 코드량이 갑자기 확 늘어서 실습 시간도 배가 걸린다라는 거. 자, 요거 실습 2개 해봅시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살짝 번외편 같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에서요. UML이라고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오네. 플랜트 UML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을 검색을 해보세요. UML이라고 하는 건 그 소프트웨어의 설계 기법입니다. 여러 가지 설계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객체 지향의 클래스 구조를 의미하는 클래스 다이아그램이라고 하는 애를 그릴 수 있게 해줘요. 자, 얘를 이제 설치 하나 할게요. 자, 땡큐 설치해서 고맙다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멤버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클래스에 대한 설계도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요 폴더에 9번 폴더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고 다이어그램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다이아그램스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뭐 뒤에 S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예제에 대한 클래스 구조니까 1번 점 확장자가 WSD예요. 자, 01.wsd라고 파일을 만들면요. 자, 코드의 첫 줄에는 무조건, 첫 줄하고 끝에 줄에는 무조건 골뱅이 스타트 UML
그 다음에 이름. 뭐 여기서는 EX01이라고 하죠. 마지막에는 골뱅이 end UML. start UML이에요. start UML.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멤버 클래스라는 애를 이제 코드를 정의하는데, 일단 얘는 유저 네임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이 있죠. 항목만 이렇게 명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성된 상태에서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르고요. 자, UML이라고 검색을 하면, UML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제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 내지는 현재 다이어그램 미리 보기가 있어요. 미리 보기는 그냥 한번 보고 끝내는 거고, 내보내기는 실제로 파일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현재 다이어그램 내보내기를 선택해서 PNG건 SVG건 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는데 PNG로 하세요. 이게 아마 보기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저장이 어디 되냐면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로 열고 있는 작업 폴더 안에 아웃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쪼르륵 폴더 구조에 맞춰서 만들어요. 얘를 확인하면은 조금 전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도가 나와요. 멤버 클래스라고 하는 형태가 포함해야 되는 정보가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기본으로 보이는 이미지 사이즈가 좀 작았을 거예요. 스킨파람 DPI 300이라는 값을 주면은 요게 이제 일종의 해상도를 뜻하는 건데 기본 값이 100이에요. 그걸 이제 300으로 키웠으니까 이미지 크기를 한 3배 정도 크게 저장하라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요 C라고 하는 게 클래스를 뜻합니다.
자, 지금 이 클래스에서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는 객체를 통해서 멀쩡히 접근할 수 있었죠. 그쵸? 샵을 붙이면은 얘를 프라이빗이라고 불렀죠. 그럼 샵이 안 붙어 있는 상태를 퍼블릭이라고 불러요. 퍼블릭을 표현할 때는 요 설계도상에서 앞에 플러스를 붙여줘요. 그래서 다시 내보내기 하면 설계도상에 퍼블릭이라고 앞에 동글뱅이 표시가 나와요. 이 UML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프로그램 설계할 때 쓰는 공식 설계도 규격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은 프로젝트 시작 전에 이거부터 그려요. 지금 얘는 간단하게 코드만으로 이렇게 그리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라떼 한번 할까요? 라떼는 이거 다 파워포인트로 그렸다고. 정말 싫었어요. 자, 이번 예제에 나오는 메서드만 정의하는 클래스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WSD 파일 하나 새로 만들죠. 자, 02.WSD 라고 파일을 저장할게요. start UML EX02. 자, 이번에는 CALC 라고 하는 애를 받는 거죠. 자, 얘도 퍼블릭이에요. 이렇게 메서드 정의만 이렇게 뒤에 넣어주세요. 메서드 이름하고 파라미터까지만 적어주세요. 안에 코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에 로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내보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빈 칸은 멤버 변수 자리라서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멤버 변수는 없고 두 개의 퍼블릭 메서드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변수나 메서드 뒤에 콜론을 찍고 지금 멤버 EX1번이에요. 이 뒤에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적어요. 문자열 같은 경우는 스트링이다. 얘도 스트링이죠. 숫자형이면은 넘버, 불린이면은 뭐 불린, 이런 식으로 데이터 타입을 명시를 해요. 메서드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x는 넘버, y도 넘버, 플러스 x 넘버, y도 넘버.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메서드의 리턴 타입을 뒤에 콜론 찍고 적어요. 얘는 넘버를 리턴하는 애죠. 리턴 값이 없으면 void라고 적습니다. void. 이게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두 개를 각자 다시 내보내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에 완성된 그림. 유저네임인데 문자열 타입, 이메일인데 문자열 타입. 그 다음에 얘도 자 플러스인데
숫자 타입의 x를 받고 숫자 타입의 y를 받아요. 리턴 타입은 넘버예요. 자, 그럼 요 두 개를 참고하셔서 3번 예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이 헬로월드를 정의를 해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는요. 얘는 지금 리턴 값이 따로 없죠. 리턴을 안 하는 경우는 데이터 타입 이름이 보이드입니다. 보이드가 리턴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요것만 참고하셔서 헬로월드 한번 만들어 보세요. 5분이면 되죠?
자, 그럼 이제 3번 파일 볼게요. 자, 03.WSL, WSD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자, 골뱅이 스타트 UML EX03이라고 만들고 골뱅이 end UML 한 다음에 자, 클래스 헬로 월드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퍼블릭 메시지인데 데이터 타입은 스트링이죠. 자, 그리고 say hello 파라미터 없고 리턴 타입도 없고 플러스 set eng 파라미터 없고 리턴 타입 없고 플러스 set kor 파라미터 없고 리턴 타입 없고. 자, 이미지 해상도 키우려면은 스킨 파람 dpi 300이라고 명령 하나 추가하면 된다고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하기 하면 네, 이렇게 생긴 설계도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예제에 대해서 넘어가 보죠. 자, 04.WSD. 자, 클래스 이름 myUnit이고요. 네임, 문자열. 그 다음에 스피드랑 DPS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숫자 타입으로 저장할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tructor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name은 string, 그 다음에 speed도 number, 그 다음에 DPS도 number. 생성자는 리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리턴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생성자는 원래. 자, 작성 다 됐으면은 그림으로 내보내기해서 결과 확인하면은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getter setter를 표현해 보죠. 자, 05번 WSD. 자, 클래스가 유저 클래스고 이번엔 멤버 변수가 샵 유저네임과 샵 이메일 데이터 타입 스트링이죠.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샵이 붙은 애들은 은닉된 애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은닉된 애들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기를 해요. 그리고 플러스 컨스트럭처.
잠깐만요. 4번부터 하나만 정정할게요. 자, 컨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앞에 플러스가 붙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괄호 붙고 이게 컨스트럭처라고 표기를 한대요. 원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생성자 이름이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이렇게. 근데 자바스크립트만 유독 컨스트럭처라고 이름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5번 예제를 다시 진행해 보면 괄호가 이중으로 들어가고 컨스트럭처 그 다음에 파라미터로 유저 네임에 스트링 그 다음에 이메일에 스트링을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터 세터가 문제인데 변수 개수마다 게터 세터가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터 세터 표기는 좀 간단하게 해요, 보통. 얘도 괄호로 이중으로 들어가고 get set. 왜냐면 게터 세터는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세터는 무조건 멤버 변수에 들어갈 파라미터를 하나 받도록 돼 있고요. 게터는 무조건 연결된 멤버 변수를 리턴하기 때문에 리턴 값도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get set 한 다음에 유저네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퍼블릭이니까 얘도 앞에 플러스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붙여주고요. 뭐 생성자는 앞에 퍼블릭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어차피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이에요. 그리고 메서드라는 걸 표기하려면은 지금 뒤에 괄호를 안 붙였더니 이게 멤버 변수 영역으로 들어갔거든요. 뒤에 괄호를 붙여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상속. 자, 상속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06.wsd.
자, 6번. 클래스를 두 개를 갖죠? 하나는 say hello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ay hello world예요. say hello는 eng라는 메서드를 갖는데 얘는 리턴 값이 없고요. say hello world도 kor이라는 메서드를 갖는데 얘도 리턴 값이 없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얘네들 간에 상속 관계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식이 부모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상속을 표시할 때는요. 자식이 부모를 가리킬 때 이렇게 생긴 화살표를 써요.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요. 괄호 5어 할 때 짝대기 하나, 빼기 2개. 그리고 say hello world. 자, 얘를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say hello world가 say hello를 상속받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 say hello world에는 딱히 명시하지 않아도 eng는 자연스럽게 딸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마지막 7번입니다. 자, 먼저 프로토스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고요. 은닉형으로 마이너스 샵 네임 스트링이죠. 마이너스 샵 hp 체력이니까 넘버일 거고요. 은닉형으로 샵 dps 얘도 넘버일 거예요. 자, 퍼블릭으로 컨스트럭처 이름은 똑같이 컨스트럭처죠. 자, 데이터 타입은 이름은 문자열, HP는 넘버, DPS도 넘버. 자, 네임에 대한 getter setter 들어있어요. get, set. 네임이고요. HP, DPS에 대해서도 각각 getter setter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move라는 이동할 대상을 갖는 리턴 값이 없는 메서드 하나 갖고 있고요. 또 공격할 대상을 파라미터로 갖는 attack이라는 메서드도 갖고 있습니다. 자, 클래스 질럿은 특별한 거 없고 퍼블릭으로 스워드라는 메서드를 갖고 있고요.
타겟은 스트링, 리턴 타입 보이드. 자, 그 다음에 드라군은 fire라는 메서드 갖고 있고 리턴 타입 void.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로토스는 질럿이 상속을 받고 드라곤이 상속을 받습니다. 자, 크림으로 이제 내보내서 확인해 보면 네, 이렇게 그 클래스 구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되게 많은 자료가 나와요. 왜냐면은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는 설계도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설계가 먼저겠어? 구현이 먼저겠어요? 당연히 설계가 먼저예요. 설계 없는 개발은 주먹구구예요. 근데 이 UML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의 각종 그 구현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데 종류가 보통 기본적으로 6가지인가 9가지인가 있어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뭐 되게 많거든요. 일단 백엔드 개발은 그거 다 그려요. 근데 프론트 개발은 보통 시퀀스, 유스 케이스, 클래스 요 정도만 그려요.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내가 코딩해야 되는 클래스의 어떤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그 밖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쉽게 말하면 순서도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 간의 호출 관계를 호출하고 리턴 받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페이지 흐름의 어떤 순서를 쭉 이렇게 적어 놓는 요 짝대기 하나하나가 일종의 클래스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스. 이 화살표는 클래스 간의 메서드고. 그래서 상호 간의 호출 관계.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UML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식 과목으로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 그래서 알고리즘하고 함께 그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에서 배우는 꽤나 지루한 그 과목 3대장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지루한 게 소프트웨어 공학, 두 번째가 알고리즘, 세 번째가 전자계산기 구조. 전자계산기 구조는 회로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웹사이트의 어떠한 그 핵심 기능들을 이렇게 구현하겠다라고 대략적인 스케치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하기 전에. 자, 오늘 다이어그램은 제가 배포용으로 뭐 따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지는 못해서 그냥 작성한 코드 통째로 압축해서 넣었으니까 혹시 보충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파일 변환된 건 안 넣었어요. 뭐 이건 변화는 각자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일은 클래스에 대해서 나머지 것들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한번 해볼 건데 연습 문제를 봤더니 좀 세더라고요. 문제가 진짜 보고서 내가 무슨 정신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좀 세서 아마 내일 연습 문제는 딱히 생각하실 시간을 좀 생략하고 바로 풀이로 들어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루 동안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자바스크립트 문법 구조상 클래스하고 객체를 말할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여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클래스와 객체라는 얘기를 우리가 안 하고 넘어가면은 앞으로 얘를 얘기할 만한 타이밍이 없어요. 근데 기껏 열심히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를 자바스크립트 쭉 공부하다가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 굉장히 힘들게 꾸역꾸역 보고 나면은 당분간 객체는 되게 많이 나오는데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자바스크립트 난이도가 최상위로 올라가면 거기서 클래스가 갑자기 빵빵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그때 가면 아무도 여러분들한테 클래스란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어차피 기본 문법에서 다 배우고 왔겠거니 하고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 당연해요. 왜냐면 클래스와 객체는 보통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커리큘럼으로 치면은 이거 한 단원만 원래 한 달짜리예요. 이거 한 단원만. 지금 이게 앞에 거는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래도 웬만하면 이해될 때까지 여러 번 리트라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9단원은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묻어두고 가세요. 이거는 미래에 내가 공부할 내용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한동안 안 나오다가 당장 이게 그 Next.js에서 기본 페이지 구조 만드는 코드예요. 딱 봐도 이거 HTML 기본만 들어가잖아요. 페이지 골격 만드는 여기서 클래스가 빵빵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요. 갑자기. Next.js 코드거든요. 근데 이때는 클래스를 말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끝판왕인데 거기서는 이미 클래스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고 전제하고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미리 한 번은 좀 훑어보고 지나가야 나중에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설명할 때 시간이 좀 적게 들죠. 예, 그런 의미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마음이 그렇게 많이 무겁진 않을 거예요. 이 내용, 진짜 이 내용 저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 내용들이에요. 지금은 여태까지 다른 코드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특히나 이 코드는 흐름을 내가 영어 영어 문장 해석하듯이 코드를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접근해 놓으시면 돼요. 직접 클래스 같은 거 못 만들어도 돼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클래스는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큰 틀이 잡아줘야만 나오는 거니까 그냥 코드 해석하는 정도로만 접근해 놓으세요. 해석이 힘들어요. 그럼 될 때까지 수업 영상 다시 보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만납시다.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